천억 원으로 부동산을 사면은 가격이 올라요. 천억 들고 강남 가서 뭐 아무 빌딩이나 하나 사놓잖아요. 그럼 가격이 오르잖아요. 근데 천억으로 슈퍼컴퓨터를 사면은 5년 뒤에 회계장부상 정률법에 따라서 잔존 가치가 사라집니다. 즉 5년이 지나면 고철 덩어리가 된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단병입니다. 자, 저번 영상이랑 배경이 다소 똑같죠? 바로 이어서 촬영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챗GPT는 과연 거품인가?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가 거품인지 아닌지를 이해하려면 GPT와 다른 인공지능들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GPT가 거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챗GPT가 거품이다, 만약에 정말 GPT가 거품이다, 그러면은 GPT가 아니라 다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나왔을 때 지금의 챗GPT보다 더 놀라운 성과를 보이면서 챗GPT를 한순간에 일장춘몽처럼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겠죠. 따라서 GPT의 위상이 인공지능 학계에서 어느 정도 입지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2017년에 등장한 구글이 발표한 인공지능인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생성형 인공지능, 어떤 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해내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보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디코더라는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뇌 속에는 어떤 치킨이라던가 솜사탕, 사과 등의 음식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압축이 되어 들어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친구에게 치킨은 이런 맛이야, 양념치킨은 이렇게 생겼어, 치킨은 이 정도 온도일 때 제일 맛있어 같은 정보를 전달하고 설명할 수 있죠. 압축되어 있는 정보를 팽창시켜서 가치 있는 더 커다란 용량을 가지는 데이터 형태로 구현해내는 과정을 디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인공지능 기술에서도 이런 디코딩을 담당하는 전문 모듈을 디코더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정보를 압축해서 효율적으로 저장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를 인코더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정말 효율적으로 정보를 버리고 삭제하면서 인코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제 아침에 먹었던 된장국에 들어있는 두부의 개수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아침에 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에 들어있었던 얼음의 개수와 각도도 기억을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내가 된장찌개를 먹었다, 커피를 마셨다라는 사실, 그 관념 자체는 여러분 뇌에 똑똑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코딩이 일어나면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손실시키면서 압축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과정을 손실 압축이라고 부르고요. 여튼 인공지능에서 이런 어떤 입력받은 정보를 잘 압축하고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도구를 인코더라고 부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인코더가 하는 역할은 이해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이고요, 디코더가 하는 역할은 장문 솜씨를, 말 솜씨를 높여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은 인코더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공지능의 이해력이 올라가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반대로 디코더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공지능의 구현 능력이 올라가겠네요. 장문 능력, 말 솜씨 이런 게 올라가겠네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에서 현재의 거대 인공지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2017년에 구글이 만든 트랜스포머, 인코더 여러 개, 디코더 여러 개를 썼습니다. 인코더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이해력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인코더 자체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보다도 인코더를 여러 개 쓰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인코더를 막 10개, 12개, 20개 써버리면 이해력이 엄청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접근이 있었고요. 동시에 인코더 늘리는 김에 디코더도 개수 늘려버리자. 그럼 이해력과 장문 솜씨를 동시에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개념으로 인코더 여러 개, 디코더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인공지능을 발표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번역기 형태로 응용된 채로 논문에 적혀서 나왔는데요. 번역 솜씨가 어찌나 뛰어났던지 마치 그 영어로 된 문장을 불어로 변신시키는 것 같이
완전히 그 트랜스포머에서 자동차가 막 로봇으로 변하는 것처럼 변신하는 것처럼 아주 완벽하고 매끄럽고 깔끔하게 번역이 잘 일어났기 때문에 트랜스포머라는 이름이 붙은 게 아닌가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포머를 보고 있던 오픈 AI의 개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트랜스포머에서 인코더를 삭제해버리고 디코더만 남긴 다음에 디코더의 개수를 더 늘리면 얘가 말솜씨 하나는 엄청 좋아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걸 실현으로 옮긴 게 GPT고요. 그러다 보니까 GPT 안에는 인코더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를 포기하고 장문, 말솜씨에만 올인을 한 모델이다, 주입식 교육에 특화된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반면에 GPT가 등장하고 정확하게 4개월 뒤에 발표된 구글의 버트라는 인공지능은 디코더 없이 인코더만 여러 개를 쌓았어요. 여러분, 이해력을 높이는 도구인 인코더가 잔뜩 있는 인공지능과 장문 솜씨를 높여주는 디코더만 잔뜩 있는 인공지능, 어느 쪽이 더 인간의 언어를 잘 이해했을까요? 답은 불을 보듯 뻔하죠. 버트가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버트 논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디코더의 개수랑 이런 걸 다 종합을 해서 인공지능의 크기를 늘리면 성능이 올라간다. 이때 인공지능의 부피를 2배 키웠더니 성능은 5% 증가하더라 라는 내용이 논문에 나옵니다. 자,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2배를 키웠는데 5%밖에 증가 안 해? 와, 엄청 비효율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저를 비롯한 좀 적진 않은 것 같은 좀 다수의 연구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단순히 인공지능의 부피를 늘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구조라던가 수학적 작동 원리를 더 스마트하게 설계하는 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이해를 했어요. 왜냐면 인공지능의 부피를 단순히 키우다 보면은 훨씬 더 비싼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고 훨씬 고가의 반도체 장비를 다량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올라갑니다. 저 같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농부들이나 아니면은 대학교에서 대학이 구매한 설비를 활용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대학원생들은 그런 접근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 오픈 AI 측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긴 올라가네. 그분들은 그때부터 효율이라는 걸 포기하고요, 2배 늘리니까 5% 증가, 10배 늘리니까 이번엔 또 1% 추가 증가, 이런 식으로 부피를 계속 증가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2019년에 GPT-2라는 인공지능을 내놓는데, 이 GPT-2의 경우 버트보다 부피가 훨씬 컸어요. 제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나게 큰 인공지능을 가져왔어요. 버트보다 몇 배 더 큰데 성능은 퍼센트 단위로 차이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계에서는 여전히 GPT 계열 인공지능보다는 버트 계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죠. 그 다음 해 갑자기 오픈AI가 급발진을 해서 버트보다 580배 더 큰 인공지능을 만들어 옵니다. 그게 그 유명한 GPT-3예요. GPT-3는 성능은 정말 뛰어났지만 부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요즘 언론사들의 분석에 따르면 최소 1000억 원대 정도 되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야지 GPT-3 연구를 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GPT-3를 한번 학습시키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 이거 뭐 제 책 1권에도 나오고요, 지금 여기 자막으로 나오고 있죠. 거의 108억 원이 들어갑니다. 108억 원이 있으면은요, 그 GPT-3라는 인공지능을 한 차례 학습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한 번 학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학습시키고 성능이 괜찮은지 아닌지 보고 성능을 개선시킬 부분이 있으면 인공지능 설계를 수정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학습시켜보고, 이걸 반복하면서 하나의 인공지능을 완성해 나간단 말이죠. 한마디로 돈지랄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뭐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더 이상 새로운 연구를 그쪽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죠.
아니 1,000억 원이 뭐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죠. 그리고 이제 구매를 하면은 1,000억 원으로 부동산을 사면은 가격이 올라요. 1,000억 들고 강남 가서 뭐 아무 빌딩이나 하나 사놓잖아요. 그럼 가격이 오르잖아요. 근데 1,000억으로 슈퍼컴퓨터를 사면은 5년 뒤에 회계장부상 정률법에 따라서 잔존 가치가 사라집니다. 즉 5년이 지나면 고철 덩어리가 된다. 1,000억 원으로 빌딩 사서 5년 묵히면 가격이 올랐을 텐데 1,000억 원으로 슈퍼컴퓨터를 사서 5년을 묵히면 고철이 돼요. 이런 상황인데 그 1,000억을 쉽게 집행할 만큼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들도 쉽게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기가 망설여졌겠죠. 뭐 당연히 1,000억이 없는 기업들은 돈이 없어서 못했을 거고요. 이런 상황이 GPT-3가 열어온 상황입니다. 아직 이런 의문이 있어요. 버트를 만약에 지금보다 580배 키워서 GPT-3랑 비슷한 규모로 만든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런칭하면 과연 GPT-3 기반의 챗GPT보다 멍청할까? 라는 게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아직까지도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는 그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 때 GPT가 아니라 버트 기반으로 만들고 있고요. 한때 SKT에서는 버트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코버트라는 인공지능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즉 GPT가 지금 갑작스러운 타이밍에 챗GPT가 등장해서 전 세계를 경악시키긴 했지만 여전히 저를 포함한 좀 다수의 과반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수의 공학자들은 여전히 버트의 잠재력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구글 바드 서비스 버트 기반으로 만들어진 람다라는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바드라는 서비스가 지금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 거는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해를 했을 때 GPT의 잠재력보다 더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이미 존재하고 연구가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제대로 된 제품이 나와서 우리 일상까지 스며들지 못해서 그렇지 올해 안에 어떻게든 구글은 그리고 페이스북은 버트 기반의 람다와 라마라는 인공지능을 출시를 해서 우리 삶에 스며들게 만들 건데요. 과연 그때 가서 성능이 얼마나 챗GPT보다 우월할지 그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의 영리법인 자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오픈AI 자체는 비영리법인으로 세워져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서 영리법인 자회사를 세웠는데 그 자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추가로 투자를 검토했죠. 챗GPT가 하도 잘 되니까. 그래서 오픈AI가 만든 GPT-4라는 최신 인공지능을 빙에도 탑재를 했고 이번에 MS365를 통해서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아웃룩 등에 모두 탑재할 예정이다 라고 했는데요.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구글에서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구글 스프레드시트, 구글 슬라이드.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윈도우 정품 소프트웨어를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무료니까 이걸 사용하자라는 경우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바드 같은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구글 슬라이드 아니면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데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MS 엑셀만큼의 점유율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웹페이지 기반이다 보니까 이 클라이언트 설치 기반인 MS 오피스에 비해서 버벅거려요. 특히 그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글씨가 다 깨져서 저는 웬만하면 구글 서비스를 잘 안 쓰게 되던데 그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지 구글이 MS 오피스를 뚫을 수 있을 것이고 MS 오피스라는 거대한 철옹성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GPT와 챗GPT라는 그 세력이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안 르콘이라고 그 인공지능 업계에서 전설적인 연구자분 계시거든요. 그분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미지 센싱
기술의 거의 모든 이미지 기반 인공지능이 다 사용하는 CNN이라는 기술을 제안하신 현대 인공지능의 아버지까지는 아니고 삼촌쯤 되는 사람인데, 그분은 챗GPT의 혁신이 없다고 맹렬하게 비난을 하시거든요. 아마 메타, 페이스북 진영에 계시는 분들 의견이 대체로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면서, 과연 메타 측에서 정말로 챗GPT가 거품처럼 꺼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솔루션을 공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뭐 챗GPT에 대한 어떤 이슈 이런 게 얼마나 지속될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챗GPT 이슈가 가라앉더라도 다른 인공지능 때문에 가라앉을 것 같고, 그 다른 인공지능이 지금보다 더 큰 이슈로 떠오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강연 다녀보면 이런 질문도 해요. 요즘 이렇게 AI 갖고 다들 난리인데 애플은 뭐하고 있냐? 그러게요. 애플은 뭐하고 있을까요? 이 아이폰에 시리 들어있잖아요. 시리한테 어떤 버트나 GPT 기반의 고성능 인공지능을 집어넣고, 얘가 지금 같은 멍청한 대답이 아니라 챗GPT 같은 정말 스마트한 대답을 해줄 수 있게 된다면 대박일 텐데, 그쵸? 그리고 하나 더, 삼성전자는 뭘 하고 있을까요? 삼성전자도 빅스비 있잖아요. 빅스비라는 그 인공지능 플랫폼을 삼성과 애플 때문에 전 세계의 스마트폰을 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양 진영에서 왜 이렇다 할 서비스를 안 내고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 빠밤 하고 출시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챗GPT가 거품이냐 아니냐. 일단은 지금까지 내용을 다 이해하셨으면은 저 반병현이라는 사람은 챗GPT가 거품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거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일단 전 세계를 상대로 가능성을 증명해 버렸고요. 전 세계 사람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아 버렸어요. 이거 진짜 실화인데, 저는 그 MS 오피스 그리고 윈도우에 탑재될 빙 AI를 조금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맥북을 팔아버리고 삼성 가서 윈도우 노트북을 사왔습니다. 지난주에요. 이거 실화예요. 고작 인공지능이랑 채팅 조금 더 편하게 해보겠다고. 그 정도로 저는 이 GPT가 증명해버린, 챗GPT가 증명한 내용이 산업적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품일 수가 없다, 아직 더 뜰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경쟁자들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추가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못 느끼실, 이쪽 개발자분들만 공감하실 내용이긴 한데요. 오픈 AI에서는 자기들이 학습시킨 GPT-3, 4 모델들을 약간의 돈만 내면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오픈을 해놨습니다. API라고 부르는 도구가 있어요. 이 API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누구든지 손쉽게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챗GPT에 API가 풀려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쉽게 이 챗GPT API를 활용해서 챗GPT가 탑재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챗GPT에 이제 플러그인이 들어옵니다. 외부에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클릭 몇 번으로 설치해서 챗GPT에 집어넣고 채팅창에서 제가 그 애플리케이션을 불러와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해보신 개발자가 이런 소감을 남겼어요. 챗GPT 플러그인 개발 과정에서 코딩이 필요하지 않았다. 내가 어떤 기능을 추가하면 좋을 텐데 라고 이야기했더니 챗GPT가 스스로 코드를 짜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외부에서 언어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줬을 때 챗GPT가 직접 코딩을 해서 자기에게 새로운 기능을 부착시킬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 봅시다. 오픈 AI가 지금 시도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과연 챗GPT한테, 그것도 GPT-4한테 GPT-4야, 너에게
어떤 기능을 추가로 부착시켰을 때 사람들이 더 유용하게 사용할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당장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유용하고 돈이 되는 기능들을 GPT-4가 나열을 할 거고요. 그럼 그거를 GPT-4가 통행료 1,60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토대로 GPT-4가 대화만으로 GPT 들어가는 플러그인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즉 GPT-4는 자기 마음만 먹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새로운 기능을 부착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즉 오픈AI가 마음만 먹으면 GPT-4가 스스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미 서버 한두 대에서 그 실험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챗GPT가 스스로 나는 2021년까지 데이터밖에 없으니까 최근 데이터를 좀 모아볼까? 플러그인 짜서 최근 데이터 짜라라락 긁고 오는 코드 만들고, 그리고 내가 동영상을 분석하는 기능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동영상을 요약해서 텍스트로 만들고 나한테 집어넣을 수 있는 플러그인. 그럼 동영상을 다운받고 요약을 하고 내가 입력받을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플러그인을 하나 만들어 볼까? 걔가 이제 그 만들어서 동영상 학습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사람들의 목소리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마이크에 대고 한 이야기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플러그인을 만들어 볼까? 만들어서 또 출시를 하겠죠. 이런 게 마음만 먹으면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기 기능을 계속 발전시킬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2023년 3월 14일 화이트데이 새벽에 공개된 인류에게 갑작스럽게 주어진 GPT-4입니다. 근데요, 이제 GPT-4보다 지금 구글에서 만들고 있는 게 더 대단할 것 같다라는 예측도 있거든요. 그럼 뭐 GPT-4가 하는 걸 걔가 못할까요? 걔도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겠죠. 아휴, 특이점 이미 왔습니다. 왔어요. 네, 왔습니다. 되게 착잡해져요. 그럼 특이점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인간의 가치를 보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죠.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살고